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포럼의 송소구입니다. 엊그제 뉴스에 우리의 국민소득은 36,194달러로 일본보다 401달러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이 35,793달러였죠. 엔저 현상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근데 그게 기자들이 호들갑을 떨 만한 일일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만만한 상대가 되었을까요?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신입사원이던 40년 전에 한국의 생산성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90년대 초에도 3분의 2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두가 기술 수준이 20년 이상 차이 난다고 하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넘사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쯤 일본처럼 될 수 있을까? 정말 부러웠죠. 회사에서는 곳곳에 그 길이라는 일본을 이기겠다는 표가 붙어 있곤 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를 보면은 채플린이 컨베이어에서 볼트 조이는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끌려 들어가서 기계 내부를 헤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산업화로 인간을 기계의 한 부품처럼 취급하여 인간성이 무시당한다는 그런 채플린다운 내용입니다. 채플린은 사회주의자였죠.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생산한 포드 자동차에서는 당시 70센트였던 노동자의 일당을 5달러로 7배를 올렸습니다. 바로 포드가 미국의 중산층을 발명했고 레저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로 경제가 성장한 덕분에 민주화가 됐듯이 포디즘으로 미국은 여유가 생겨서 개인의 자유가 이렇네, 산업화의 폐해가 저렇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이 그날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급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인류는 산업혁명 덕분에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굶주리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자유가 어떻고 민주화가 어떻고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일본은 포드 시스템, 이것을 제1차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고 합니다만 이 포드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도요타 생산 방식, 영어로는 이제 린 프로덕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간소화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간판 방식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게 제2차 생산 방식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모든 제조업은 재빠르게 간소화 생산 방식으로 탈바꿈했고 70년대에 미국 진출을 시작하더니 80년대에는 미국의 제조업을 아주 초토화시켰습니다. 아마 항공기 산업을 빼놓고는 전 모든 제조업을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죠. 90년인가 이제 KBS에서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 진출을 제2의 진주만 공습에 빗대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하늘을 날면서 진주만에 폭격을 가하는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방공포를 쏴대는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게 30년도 더 전이었는데. 그러니 우리는 언제쯤 일본처럼 될 수 있는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던 것이 90년대 초반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디지털 혁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날로그식 발전을 해왔지만, 즉 기술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했는데 디지털 시대로 이제 전환이 일어날 것이며 바로 일거의 기술 수준이 점프, 즉 쉬프트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그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디지털로 전환했고 이건희 회장 말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엊그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일본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손쉽게 될까요? 자,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일본어로 바뀌는 그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 전후 맥락으로 봐서는 좋지 않은 말이 나올 때쯤에 그런 좋지 않은 말을 애들에게 들려주기 싫어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말끝에 야, 그래도 외놈들이 교육은 잘했다. 그래도 외놈들이 이런 일은 확실하게 했다. 그래도 외놈들이 물건은 참 잘 만든다. 라는 말이 뒤따르곤 했습니다. 결론은 칭찬이었죠. 우리 선친도 일본을 엄청나게 싫어하셨지만 그런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을 욕하셨죠. 자, 이번에 일본을 추월한 것은 엔저 현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들이 꼼꼼하며 철저하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제 창의력에서는 우리에 미치지 못하죠. 우리가 거대 담론에 몰두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인들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세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관이나 사고방식에서도 일본인들은 현세에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해방 후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변했죠. 이건 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완성품에서 앞서가기 시작했지만 소부장에서는 아직 일본에 뒤처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품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일본의 소부장이 뒤를 받쳐주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이죠. 죽창가를 부르겠다고요? 자, 그건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열등감 때문에 어떤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반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짓이죠. 그냥 마음 편하게 일본을 우리의 하청기지로 삼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는 출산율도 거의 일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우리만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홀로 살아남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일 죽창가를 부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본을 품어서 소부장을 공급하는 하청기지로 삼고 공동 번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 일본이 자신들의 7천만 인구에 조선의 3천만 인구를 더하여 같이 만주와 몽고, 중국을 지배하자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일본을 품고 초인류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